나타나지 않아요. 오로지 어디? 사업소득에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결손이 나타나면 타소득이 없으면요 2월에서 10년간 물론 2009년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인데요 10년간 2월 공제가 돼요. 만약에 2월 결손금이 나타날 때 타소득이 있으면요 타소득과 통산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있죠. 물론 우리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빼놓고 일반적인 상가 임대업은요 자기 소득, 타소득을 통산할 수 없지만 그죠? 뭐 그런 부분을 가집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2월 넘어온 2월 된 결손금도 있고 단기에 또 뭡니까? 또 결손이 나타나면 이걸 통산에 있죠. 순위 둘 중에 순임서를 정해서 통산이 가능할 건데 공제 순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죠? 그냥 이치적으로 보면 먼저 발생한 부분이 2월 넘어온 결손금이고 단기에 발생한 거는 그죠? 이후에 발생한 거라면 선입선출법을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경우는 좀 이상하다고요. 후입선출법이다.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것부터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넘어온 걸 깎아주는 형태로 공제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납세 의무자한테는 좀 불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는요. 2월 결손금을 먼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후입이니까 결손금부터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을 한다는 점, 후입선출법 이거 아니다 하는 점. 이거는 다른 곳에서 통산할 수 있고 결손금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살펴봤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논점이 있지만 한 11개 정도를 못 맞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챙겨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걸로. 자, 실무시험 한번 보죠. 실무시험의 논점이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어려운 논점이 아닌 것 같아요. 미지급 세금으로 아직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니까 별로 논점이 없고요. 두 번째도 부도 처리되었다면 거래처만 잘 챙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부도원가 수표로 대체하고 거래처를 바꿔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고. 얘는 보니까 단기매매 증권을 지금 매각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장부가액을 찾아야 돼요. 3천만 원이에요. 얼마 주고 팔았냐 그죠? 4천이면 1천만 원이 남기잖아요. 그죠? 근데 내 손에 쥔 거는요. 3만 원 있죠. 주식을 빼고 했으니까 1천만 원이 아니라 997만 원인가요? 3만 원 빼고 그죠? 그 부분이 처분 이익이 될 거라는 걸 그죠? 알고도 가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로 거 아니고요. 얘도 지금 주식을 구색으로 냈지만 우리가 주식 발행이 어려운 건 아니죠. 액면가를 찾습니다. 찾으니까 여기 보니까 550만 원이네. 아니 500만 원이다. 그죠? 액면가액 500만 원 먼저 인식하는데 우리가 지금 550 받았으니까 50만 원 더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가 지금 상계할 수 있습니까? 주식 발행비가 있네요.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죠. 들어올 거는 보통 이거 나갈 때는 현금이니까 상계할 수 없으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50만을 남겼는데 10만 원이 나갔으니까 40만 원이 뭡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없다 이렇게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있다면 우선 상계하는 것까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보면 우리가 이자 비용인데요. 우리가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이죠. 그리고 해당 건물은요. 아직 완성 전이니까 이 자본화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자산 처리하라는데 건물로 있죠.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다는 점 일반적인 얘기 되겠습니다. 5개를 봤는데요.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뭐 엄청나게 논점이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도 뭡니까? 세 줄 원칙, 2줄이면 굉장히 쉬워요. 두 칸에 2줄이잖아요. 그래서 4줄이면 어려운 거예요. 보통 3줄 안에 다 들어가요. 3줄 원칙을 지키거든요. 근데 4줄, 5줄이란 말은 거래가 뭡니까? 복합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한 게 아니라 글자가 많다는 건 복잡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되면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좀 해보죠. 얘는 뭐 지금 일반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부가액 얼마죠? 600. 그건 얼마 주고 파는 거야? 500을 알아야 되죠. 50만 원은 그냥 내가 세금을 넘 돈을 받아가지고 낼 뿐이지 50은 내가 아니죠. 600짜리를 500을 팔았으니까요.
100만 원이 처분 손실이 나타나죠. 그것만 알고 계산하면 어렵지 않게 그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품 세금 계산서는 마이너스를 하는 거니까 직제법에 따라 미지급을 상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되겠고. 얘가 나름 있죠. 뭐 부품을 교체했는데 지게차의 내용 연수가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 말 자체가 자본적 지출이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량 운반부에 계산하고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면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했다, 그죠? 전자 계산서를 받았죠, 보세요. 면세 53번 면세 하시고요. 이 리스료는 리스 렌탈료는 다 임차료 계정이고, 얘가 보니까 업무용이니까 영업팀이니까 판관비의 계정으로 있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니까 미지급금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영세율 세금을 받았으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뭐 VAT도 안 나타나고, 그죠? 아주 일반적인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표하고 매입 매출 전표가 너무나도 뭔가 그냥 평이한 수준인 것 같다. 별로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없어. 그야말로 뭐, 그 다음에 우리 결산 한번 보겠습니다. 나름 여기는 어려운 것보다 약간 귀찮게 하는 거에 불과하죠. 논점은 어려운 게 아니죠. 회사가 소모품을 비용 처리한 건지 자산 처리한지에 따라 달라지죠. 회사는 지금 살 때 자산 처리했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500 주고 샀는데 남아있는 자리거든요. 50이니까 사용한 금액은 450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한 금액만큼이 비용화돼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450을 비용화한 적이 없잖아요. 비용화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 뭡니까? 40%는 영업부에서 사용한 거니까 우리가 소모품비를 뭡니까? 180원 영업부에 그저 판관비로 하면 되겠고, 그럼 나머지는요 생산부서에서 사용한 그러니까 270만 원만큼은요 당연히 뭐 제조원가를 본다는 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 유가증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1000주를 매입하고 샀다. 뭐 취득 수수료 필요합니까? 이런 거 살 때 다 비용 처리하니까 결국은 그죠? 30만 원 주고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3만 원 주고 샀다는 거죠. 그럼 기말에 평가해 보니까 그죠? 33만 원 됐으니까 3만 3천 원, 3천 원 올랐잖아요, 그죠? 뭐 여기서 뭐 지금 현재 1000주니까 300만 원 올랐다는 거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300만 원 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300만 원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죠? 요거 제가 재평가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재평가했을 때 올랐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얘가 지금 재평가 지금 떨어져서 그런데 얘가 지금 만약에 상각이 지금 시세가격이 7억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7억 원인데 경우 1, 경우 2로 볼게요. 여기 지금 재평가를 할 때 8억이 됐다 하고 여기죠 6억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회계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얘는 지금 평가 정된 거 얘는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수주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올랐으면 토지를 1억 잡고요. 재평가 차익이라는 자본 계정이에요. 수익 계상하지 않도록 자본 계정으로 하는 반면에 떨어진 거는요, 바로 비용하는 굉장히 이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토지 1억이고 재평가 손실. 이거는 바로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걸 두 개를 좀 체크를,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되겠죠. 지금은 재평가가 지금 떨어진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영업의 비용, 재평가 손실. 그리고 올랐으면 이렇게 자본으로 처리한다는 점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4번은 일반적인 결산에 대한 있죠. 우리가 설정 붕괴니까 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기본적인 거 되겠습니다, 그죠? 330이니까 200 퉁치면 130을 추가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결산도
이게 뭐 얘 빼놓고는 논점이 없는 것 같아요. 얘 빼놓고는 논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새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AT 한번 가보죠. 네, 부가세는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공통매입세가 안분 계산하라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거 지금 보니까 일기 확정이죠, 그죠? 예정신고 때 불공제한 건 20이 있으니까 확정 때 정산해 본다, 그죠? 토탈 1기 전체 공통매입세액은 12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0을 가지고 뭡니까? 120만 원 곱하기 여기에 비율이 뭡니까? 면세 비율이 두 개 합하면 4,300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면세 비율이 천만의 비율이잖아요, 그죠? 이 금액이 딱 안 떨어질 건데요. 이 금액이 뭐 20, 한 3, 4% 될 거야. 그리고 이 금액 있죠? 추가적으로 하면 이 금액을, 그죠? 한 줄을 입력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걸 나중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4점 이렇게 주는데 별거 아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문제 6점짜리는 여러분들 좀 익을만 하죠, 그죠? 좀 계속 이런 것들 연습하니까 어느 정도 손에 익을만 할 거예요. 웬만큼 하면 6점, 못해도 5점은 맞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쭉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에 매출 자료잖아요, 그죠? 예정신고 누락이죠. 매입 자료는 상관이 없어요. 세금 계산서를 지원해서 수취했다는 말이 없다면 그냥 매입을 안 받아 예정 때 누락했다고 가산세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매출에서 뭡니까? 예정신고 누락인데 얘는 세금 계산서 매출이 아니고 뭐야? 카드 매출이니까 1번 가산세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첫 번째 가산세는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니까. 그리고 미납일수는 92일이면요. 반드시 신고분하고 납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거래가 영세거래가 아니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 4번은 아니고 2번, 3번만 해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번은 신고불이니까 이때 똑바로 했다라면 내야 될 세액이 100만 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 이거하고 4번 아니고 2번이 바로 신고불 납부분이니까 세액 기준이니까 100만 원. 뭐 자동적으로 10% 곱하기 50% 감면이 되니까 5만 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곱하기 여기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92일이니까, 그죠? 뭐 2만 얼마죠? 27,600원? 이 정도 될 거예요. 맞나? 27,600원? 그죠? 이렇게 될 거다, 그죠? 요 금액이 바로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입력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입력란에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액이니까, 토탈이 2억 7천인데, 여기 일반 매입은 2억 2천이고, 여기는, 그죠? 고정자산 매입은 5천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2억 7천을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승용차니까 뭐야? 불공제 매입세액이니까 하단에 뭡니까? 고정자산 매입이 없고 밑에서 빼는 구조로, 그죠? 그죠? 없애줘야 되는 부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다.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액은 여기 신용카드 쪽이죠, 그죠? 신용카드 매출액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도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신용카드 매입액 있잖아요. 북한에다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신용카드 과세 매출은 완전 많이 익었죠, 그죠? 3천만 원 요금 밑에 3,300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그죠?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솔직히. 그리고 6점이면, 이것만 안 틀리면 5점은 맞아요. 웬만하면 6점 맞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법 원천 한번 보겠습니다. 원천세 보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수당 외의 항목은, 여기 보니까 필요한 수당은,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뭡니까? 불호 체크하려면 꼭 단서에 의해서 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기본값을 보면 뭐 직책수당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냥 집어넣고 뭐, 그죠? 여기에 뭐 비과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연장근로랑 뭐 이런 게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거는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원천세 신고서를까지를 작성하래요. 그리고 미천을 위안급세액이 21만 원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5점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급여대상 만들어서 풀러오는 메커니즘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큰 논점이 없어지는 건데요. 비과세가 두 개잖아요, 이거 육아수당. 그러니까 식대 육아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만 출퇴근 시험. 아니 그러면 기본값이 뭡니까? 이건 비과세가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별로 논점이 없어지죠. 육아수당은 없으니까 만들어가지고 집에 없고 입력하고 뭡니까? 불러와서 여기 저는 미환급세까지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논점이 없는 약간의 뭡니까? 그냥 그런 그죠? 일반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너무 굉장히 푸근한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 김강남 씨의 그죠? 연말정산 관련한 부분인데 생략하고 봉해발 씨는 모두 요거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뭐 10점이 되게 간략하죠, 그죠? 양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그죠? 부양가족 뭐 이렇게 중인데 일단 아버님이 계시는데요. 여기 사업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니까 아버님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공제가 뭡니까? 아버님 안 돼요, 그죠? 기본공제 안 된다. 모친은 그죠?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게 모친은 되시고 본인도 되고 배우자는 1900가 2천만 원이죠. 배우자도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자녀는 애기 21살 얘도 안 되겠네요, 그죠? 그죠? 나이 때문에 안 되겠네요, 그죠? 뭐 일단 그런 거를 알 수 있는데 얘를 뭐 인적 공제를 추가적으로 하라는 말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저걸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보험료 때문,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해놓고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치료비 300만 원 됩니다.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 따지지 않습니다. 이 돈이 소득자의 돈에서 지출했다면 인정합니다. 그리고 김강남의 신용카드 결제했죠? 얘도 돼요. 신용카드도 300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김신 아버님의 카드로 사용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님의 카드로 쓰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질병치료비도 안 되고 신용카드 사용해도 안 돼요. 근데 이 카드를 사용한 자에 있죠. 공제 요건을 판단해 봐야 되죠. 이 소득자 김강남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김강남은요. 당연히 뭡니까? 소득자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제가 가능하다. 이중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개. 그러니까 나중에 질병치료비 하나 였고 여기가 칩스니까 여기 경로자 쪽에 뭡니까? 의료비 경로자 쪽에 입력하고 여기 신용카드에도 300을 입력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장성보험, 그죠? 계약자의 김감남인데, 요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바로 보험료의 논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반드시 뭡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의 인자한테만 지출해야지만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깐깐한 보험료는요, 기본공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죠?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논점이 여기에 소모져 있죠. 모친께서는 뭡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20. 기부금 있죠?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김강남 세대주고 질병처리 목적에 있죠? 본인 의료비. 이것도 됩니다. 신용카드도 뭡니까? 200만 원, 그죠? 중복공제가 가능하니까 소득자 본인 쪽에 엮고 뭡니까? 신용카드 결제도 여기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여기 종교단체 기부금도 가능하니까요. 해당 난을. 그 다음에 공제대상 직불카드 사용액이잖아요. 그죠? 직불카드인데 이게 2,700인데 해외 사용액이 있으니까 뭔가 해외 사용은 안 되니까 2,400만 원만 뭡니까? 직불카드란에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우자는 안 되지만 이건 당연히 안 되고 질병치료비는 되죠, 그죠? 일반 의료비에 지불하면 되겠고 이것도 신용카드도 뭡니까? 결제했으니까 이것도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중 공제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요. 대학교 등록금도 가능하죠. 얘는 근데 얘가 만약에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기본공제라 하더라도 안 된다 하더라도 뭐 때문에 기본공제가 안 되는지에 따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돈을 벌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돈을 안 벌고 나이 때문이니까 뭔가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국인은 유치원 수업 요구는요 유딩 쪽에 교육비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걸 해당 칸에다가 정확하게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보게 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있죠.
별로 큰 논점이 없는 아주 무난한 있죠. 예,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5반에 여러분의 정기수 분들이 이 시험을 친 분들이 대부분 전산세무 2급 합격 점수가 보니까요. 뭐 89점, 뭐 전부 다 86점. 굉장히 점수가 좋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풀어보니까 그렇네요. 자, 조금 쉬었다가요. 그러면 실무적 논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